시아버님, 장례식 전에 식장에서 시어머니는 조문객들이 보는 앞에서 제 뺨을 때리며 모든 게 제 탓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남편 잡아먹은 것도 모자라 시아버지까지 잡아먹은 년이라고요.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뒤 저는 그 집안의 삼촌뻘 되는 남자와 호텔 스위트룸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제가 정말 복수를 위해 제 몸을 던진 미친 여자였을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3년 전 제 인생의 전부였던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하나가 저 같은 사람에겐 내일을 살아갈 용기가 되거든요. 제 이름은 박서현, 올해 48입니다. 남들은 아직 한창이라고 말하는 나이지만 제 시간은 남편이 떠난 3년 전에 멈춰버렸습니다. 건설 현장 소장이었던 남편은 여느 때처럼 아침밥을 먹고 현장으로 나갔고,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뒤 저는 경찰서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있었다고요. 넋이 나간 채로 병원 연간실로 달려갔을 때 하얀 천에 덮인 남편의 모습은 제게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된장찌개가 맛있다며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죠.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저는 거의 실신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슬퍼할 겨를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발인 날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악을 쓰셨습니다. 이년아, 네가 아침부터 남편 바가지를 긁어서 정신을 쏙 빼놓으니까 이 사달이 난 거 아니야. 네가 내 아들 잡아먹었어. 조문객들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제 인생에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것은, 남편이 남긴 약간의 보험금과 퇴직금은 시어머니가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아들, 즉 시동생에게 주어야 한다며 거의 다 가져가셨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대학생 딸 수아의 등록금을 내고 나니 제 손에 남은 것은 거의 없었죠. 저는 살기 위해 남편과 함께 가꾸던 작은 꽃집을 다시 열었습니다. 새벽 일찍 꽃시장에 들러 싱싱한 꽃을 떼어오고 하루 종일 손님을 맞고 저녁 늦게 가게 문을 닫고 텅 빈 집으로 돌아오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힘들게 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지독한 외로움과 시어머니의 끝없는 구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게로 찾아와 돈을 요구하셨습니다. 네가 내 아들 덕에 이 가게라도 하는 거니 매달 생활비 내놓는 게 당연하지. 돈을 들이지 않으면 가게에 들어누워 온갖 막말을 퍼부으셨죠. 손님들은 수군거리며 가게를 나갔고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딸 수아는 그런 할머니가 무서워 저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을 벌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무능하게 느껴져 밤새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고 시아버님이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시아버님은 살아생전 유일하게 제 편이 되어주시던 분이었습니다. 서연아, 힘들지? 다 내 아내가 못나서 그렇다. 내 잘못 아니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던 분의 빈소가 제게는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장례식 내내 시어머니는 저를 하녀처럼 부렸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저 애가 내 며느리인데 남편 죽고 나더니 아주 독해졌어 라며 험담을 멈추지 않았죠. 그리고 사건은 발인 전날 밤에 터졌습니다. 친척들이 모여 마지막 밤을 지새우는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술에 취해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제 뺨을 후려치셨습니다. 네가 우리 영감까지 잡아먹었어. 이 불효시 같은 년.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부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순간 장례식장은 얼어붙었습니다. 딸 수아가 울면서 저를 감쌌고 시동생이 어머니를 말렸지만 시어머니의 눈은 이미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뺨이 화끈거리는 것보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딸이 보는 앞에서 저는 남편과 시아버지를 잡아먹은 파렴치한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장례식장을 뛰쳐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남편 따라, 아버님 따라 그냥 가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돌아보니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가끔 집안의 대소세 얼굴을 비추던 최진우 아저씨였습니다. 그는 남편보다 7살이 많아 저에게는 늘 어려운 아저씨이자 시댁 어른들 사이에서는 최서방 친구로 불리며 삼촌처럼 여겨지던 분이었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진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저를 근처 호텔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좀 쉬세요. 지금 댁으로 가셔도 편치 않으실 겁니다. 저는 거절할 힘도 없었습니다. 스위트룸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와인 한 잔을 따라 제게 건넸습니다. 마음 좀 진정시키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독한 와인이 목을 타고 넘어갔지만 오히려 정신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였을까요? 제 처지에 대한 서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절망의 끝에서 잡아준 그의 손길이 유일한 동아줄처럼 느껴져서였을까요?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오늘 밤만 저랑 같이 있어주면 안 돼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의 일은 마치 꿈처럼 아득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서로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꽃집의 주인으로, 그는 남편의 친구로 돌아갔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게에 와서 행패를 부려도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내 편이 한 명쯤은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싹텄기 때문일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가게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화분 하나가 들려 있었죠. 그는 아무 말 없이 화분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주머니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은 과연 복수심에서 시작된 하룻밤의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제 황혼에 찾아온 마지막 사랑의 시작이었을까요?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앞으로 펼쳐질 파란만장한 제 인생, 이 막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제가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그와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그리고 시어머니의 방해가 어떻게 더 악랄해지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꼭 다시 찾아와 주세요. 물론입니다. 요청하신 대로 앞서 분석한 내용과 제공된 샘플의 스타일을 완벽하게 반영하여 한국 문화의 정서에 맞는 깊이 있고 몰입감 높은 13부작 연속극 대본을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작은 라벤더 화분에서는 옅은 향기가 났습니다. 하지만 제 코끝을 스친 것은 그 향기만이 아니었습니다. 3년간의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잊고 살았던 누군가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해왔다는 그 따뜻한 마음의 향기였습니다. 저는 계산대 위에 놓인 화분과 그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게를 열고 처음 받아보는 팔기 위한 꽃이 아닌 저를 위한 꽃이었습니다.
그는 제 당황한 표정을 읽었는지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보이기에 가게 분위기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그 말은 사실이 아닐 겁니다. 이 작은 동네 꽃집 근처에는 이런 라벤더 화분을 파는 곳이 없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분명 저를 위해 일부러 어딘가에 들러 이 화분을 사왔을 겁니다. 그 정성이 느껴져 가슴 한쪽이 아릿해져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예쁘네요. 겨우 쥐어짜낸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늘 그랬던 것처럼 가게를 나섰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가 사라진 문과 계산대 위에 라벤더 화분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심장이 아까보다 더 빨리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가 선물한 라벤더 화분을 침대 머리맡에 두었습니다. 은은한 향기 덕분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를 생각해서였을까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침 일찍 가게에 들러 묵묵히 꽃 한 송이를 사갔고, 저는 그가 오는 시간이 되면 저도 모르게 거울을 한 번 더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더 가까워지지도 그렇다고 멀어지지도 않는 매일 아침의 짧은 만남이 전부였죠. 저는 그 거리가 오히려 편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48 남편을 보낸 지 3년이 지난 제게 이 이상의 감정은 사치라고 위험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죠. 손님의 발길이 뜸해진 가게 안에서 혼자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술에 취한 중년 남자 2명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어이 아가씨, 여기서 제일 비싼 꽃으로 2다발만 줘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그들의 모습에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저 혼자였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다른 손님들께 방해가...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남자가 비틀거리다 진열된 꽃 화분을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화분이 깨지며 흙과 꽃잎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아이고... 저는 너무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얼마짜린데 남자가 오히려 제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가씨가 예쁘게 생겨서 봐주려고 했더니 꽃값 물어내기 싫으면 오늘 우리랑 술이나 한잔할까. 그들의 희번덕거리는 눈이 저를 훑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공포심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저와 그들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다시 열리고 최진우 씨가 들어왔습니다. 늘 입던 점퍼 차림이었지만 그 순간 그의 모습은 제게 구세주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흩어진 흙과 겁에 질린 제 얼굴을 한번 훑어보더니 술 취한 남자들에게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소의 온화함은 온데간데 없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두 분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그의 낮은 목소리가 가게 안을 울렸습니다. 넌 또 뭐야? 우리 노는데 끼어들지 말고 꺼져. 술 취한 남자가 욕설을 뱉으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 안 돼요. 라고 소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진우 씨는 남자가 휘두르는 주먹을 가볍게 피하더니 순식간에 그의 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악! 남자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조금도 힘들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간결하고 정확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그 모습에 겁을 먹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경찰 부르기 전에 깨진 화분값 계산하고 조용히 나가는 게 좋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제압당한 남자는 아픔에 얼굴을 찡그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한 명은 허둥지둥 지갑을 꺼내 돈을 계산대 위에 던져놓았습니다. 그들은 쩔쩔매며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가게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직도 벌렁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한 채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바닥에 엎질러진 흙을 빗자루로 쓸어 담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그가 저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참았던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저를 그가 부축해 주었습니다. 그의 단단한 팔이 제 어깨를 감싸는 순간 저는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제가 말을 더듬자 그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사실 전직 형사였습니다. 전직 형사. 어쩐지 그의 눈빛과 몸짓이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놀라셨을 텐데 따뜻한 차라도 한잔 하시죠. 그는 저를 의자에 앉히고 익숙하게 차를 끓여왔습니다.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지만 손의 떨림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아주었습니다. 그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무서웠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에게서 느끼는 이 감정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설렘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바로 안전함이었습니다. 3년 동안, 아니 남편이 아프기 시작한 이후로 거의 10년 가까이 잊고 살았던 그 감정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세상의 모든 위험 앞에 저 혼자 벌거벗은 채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의 등 뒤에서 아주 오랜만에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의 문이 아주 조금 더 열리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던 사람에게 안전함이라는 감정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강렬한 사랑의 언어일지도 모릅니다. 위기의 순간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믿음은 100마디의 달콤한 고백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니까요. 그것은 단순한 의존이 아니라 내 삶의 무게를 함께 짊어져 줄 동반자를 만났다는 깊은 신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최진우 씨와 저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꽃을 사러 왔지만 이제는 짧은 인사만 나누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을 열 시간까지 잠시 머무르며 저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밤새 별일 없으셨습니까? 그가 묻는 그 한마디는 단순한 안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사건 이후 그에게는 저를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저에게는 그를 의지하게 되는 마음이 싹텄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게에 머무는 10분 남짓한 시간 동안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마치 든든한 보디가드가 생긴 기분이랄까요. 딸 수에게는 술 취한 손님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칠 뒤 수아는 제게 엄마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 얼굴이 편안해 보여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의 눈은 정확했습니다. 저 스스로도 느끼지 못했던 변화를 딸아이가 먼저 알아챈 것이죠. 저는 그저 요즘 잠을 잘 자서 그런가 봐 라며 얼버무렸지만 제 마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최진우라는 사람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의 첫 번째 제대로 된 데이트는 아주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그가 가게에 들렀을 때 저는 마침 고장난 전등을 갈아 끼우려 의자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위험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가 저를 말리며 자연스럽게 의자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전등을 갈아 끼웠습니다. 그의 넓은 등을 바로 아래서 보고 있자니 왠지 모르게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가 의자에서 내려오며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저를 부르십시오. 언제든 달려오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저도 모르게 그럼
오늘 저녁에 고장난 제 마음도 고쳐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말할 뻔했습니다. 물론 속으로만 삼켰지만요. 감사합니다. 저녁이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제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아주머니께서 괜찮으시다면 제가 아는 조용한 식당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처음으로 가게 밖에서 만났습니다. 그가 데려간 곳은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동네 골목에 숨겨진 작은 한식당이었습니다. 정갈한 나물 반찬과 구수한 청국장 냄새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곳을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묻자 그가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혼자 밥 먹을 때 자주 오는 곳입니다. 그 한마디에 또다시 가슴이 찡해왔습니다. 그 역시 혼자라는 사실이 우리의 거리를 한 뼘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식사를 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꽃집을 열었던 이야기, 딸 수아를 키우며 겪었던 소소한 기쁨과 슬픔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며 때로는 따뜻한 눈빛으로, 때로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공감해 주었습니다. 진우 씨는 어떻게 혼자가 되셨어요? 술기운이 살짝 오르자 저는 그동안 묻지 못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의 얼굴에 잠시 어두운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혼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저를 배신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강력계 형사 시절 목숨을 걸고 범인을 쫓느라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명절에도 아내의 생일에도 그는 늘 사건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그를 이해해주는 척했지만 뒤에서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상대가 그의 동료 형사였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등을 맞대고 일하던 동료였습니다. 제 아내와 제가 사는 집에도 스스럼 없이 드나들던 사람이었죠.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현장을 덮쳤을 때의 비참함을 믿었던 두 사람에게 동시에 배신당했을 때의 절망감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술잔을 채워주는 것밖에는. 시어머니에게 온갖 수모를 당했던 제 처지도 서러웠지만 그의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여자는요. 그래서 이 나이가 되도록 혼자 지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여자를 믿지 못하는 남자. 그런 그가 지금 제 앞에서 자신의 가장 아픈 상처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보내는 무언의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고 싶다는. 힘드셨겠어요. 제가 건넨 위로의 말은 너무나도 평범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서연 씨 앞에서는 이렇게 다 말하게 되네요. 서연 씨를 보면 왠지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의 모든 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꽃집 주인과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상처받은 두 영혼이 서로의 아픔을 알아보고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식당을 나왔을 때 밤 공기가 제법 차가웠습니다. 그는 제 어깨가 움츠러드는 것을 보았는지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 제게 씌워주었습니다. 그의 천이 남아있는 옷에서 나는 옅은 비누 향기가 제 마음을 간지럽혔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가장 깊은 속내를 나누었기 때문일까요? 우리의 침묵은 100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그에게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진우 씨도 다시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서연 씨 덕분에 오늘 10년 묵은 체정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 문자를 보고 저는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그의 행복이 되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가 나의 행복이 되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서로의 상처를 확인한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침에만 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식사는 하셨습니까? 라며 슬쩍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와 김밥 한 줄을 건네고 가기도 했고, 저녁 늦게 제가 가게 정리를 할 때쯤이면 혼자 힘드시죠? 라며 나타나 무거운 화분을 옮겨주거나 셔터 내리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의 등장은 언제나 우연히 지나가는 길이었지만 저는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지켜보고 있었고 제 곁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그런 관심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루 종일 그를 기다리는 제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핑계로 가게에 들를까? 오늘은 또 어떤 다정한 말을 건네줄까? 제 삶은 3년 만에 처음으로 기대라는 감정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게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이년아 아직도 돈이 부족해 당장 내놓지 못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가게를 쩌렁쩌렁 울렸지만 예전처럼 절망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곧 그가 나타나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막 제 팔을 잡아 끌려던 순간 그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는 시어머니를 어머님이라고 불렀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자네가 뭔데 참견이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의 보호자입니다. 한 번만 더 서연 씨에게 손대거나 폭언을 하시면 그때는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그의 입에서 보호자와 법적 조치라는 단어가 나오자 시어머니의 기세는 한풀 꺾였습니다. 그는 그저 말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전직 형사의 날카로운 기백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욕설을 몇 마디 더 퍼붓고는 꽁무니를 빼며 사라졌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그가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크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이제 걱정 마십시오. 제가 다 막아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이지 그에게 완전히 기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한 단계 더 깊어진 것은 그가 저를 자신의 공간으로 초대한 날이었습니다. 제가 요즘 목공을 배우고 있습니다. 서연 씨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제 공방에 한번 와주시겠습니까? 그의 목공방은 가게에서 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한적한 곳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향긋한 나무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공방 안에는 그의 손길이 닿은 수많은 가구와 소품들이 있었습니다. 투박하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의자 섬세하게 조각된 작은 연필꽂이까지. 이걸 서연 씨를 생각하며 만들었습니다. 그가 제게 내민 것은 작은 새 모양의 나무 조각상이었습니다.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오를 듯한 모습의 새였습니다. 서연 씨가 이 새처럼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날아오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나무 조각상을 받아들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이런 깊은 마음을 담아 무언가를 만들어준 것이 얼마만인지. 진우 씨, 저는 처음으로 그를 아저씨나 최진우 씨가 아닌 진우 씨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제 부름에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제가 눈물을 글썽이자 그가 조심스럽게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울지 마세요. 이제 제가 서연 씨의 날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어디든 날아갈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지켜드리겠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저는 향긋한 나무 냄새와 그의 따뜻한 천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겠다고. 이 남자의 손을 잡고 세상으로 다시 날아오르겠다고. 그날 우리는 공방 한쪽에 마련된 작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해가 질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그의 손을 놓지 않았죠. 우리는 입을 맞추지 않았고 그 이상의 스킨십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밤보다도 더 깊은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영혼이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시련과 함께 찾아오는 것일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제게 딸 수아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할머니한테 전화 왔었어. 엄마가 어떤 아저씨랑 만난다면서 그 사람이 엄마 가게에도 찾아와서 할머니한테 행패를 부렸다는데 사실이야. 수아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또다시 제 뒤에서 칼을 꽂은 것입니다. 그것도 제게 가장 소중한 딸을 이용해서. 제 행복은 이렇게 또다시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과연 딸의 오해를 풀고 이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수아야, 그건 오해야. 할머니 말씀 다 믿으면 안 돼.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떨려 나왔습니다. 딸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도 진실을 말하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딸의 차가운 목소리가 날아와 심장에 박혔습니다. 오해. 그럼 엄마 가게에 웬 남자가 와서 할머니한테 큰 소리친 건 뭔데요? 할머니가 우시면서 전화하셨어. 며느리가 젊은 놈이랑 바람나서 자기를 내쫓으려고 한다고. 젊은 놈이라니. 진우 씨는 남편보다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거짓말은 언제나 이렇게 교묘하고 악랄했습니다. 수아야, 엄마 말 좀 들어봐. 그분은 듣기 싫어.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 그것도 가게까지 끌어들여서 동네 사람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딸의 외침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창피하다. 그 말이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가 남편을 배신한 파렴치한 여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감정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차가운 현실이 다시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진우 씨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가게에 왔지만 저는 차마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안색이 안 좋습니다.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에게 딸과의 일을 참아 셔츠를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제 딸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뒤척이다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악몽을 꾸었습니다. 남편이 꿈에 나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딸 수아가 서서 저를 손가락질하며 엄마는 배신자야 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밖에서는 세찬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제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혼자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휴대폰을 들어 진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전화를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실례인지 알았지만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잠긴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서현 씨.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와락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진우 씨, 무서워요. 나 좀 살려주세요. 저는 어린아이처럼 울며 매달렸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디십니까?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30분도 차에 되지 않아 그는 빗속을 뚫고 제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어주자 흠뻑 젖은 그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제 퉁퉁 부은 눈과 넋이 나간 표정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품은 넓고 따뜻했습니다. 빗물에 젖어 차가웠지만 그 안에서는 뜨거운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꿈 이야기, 딸 이야기, 제 두려움을 모두 셔츠를 놓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그가 자책하듯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진우 씨 잘못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서현 씨와 따님의 입장을 더 헤아렸어야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제 상처뿐만 아니라 제 주변의 모든 관계까지도 끌어안으려 하고 있다는 것을. 비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그는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어깨에 기댔을 때 저는 아주 오랜만에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불안과 공포가 가득 찼던 제 마음에 그의 존재가 따뜻한 빛이 되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제가 조금 진정된 것을 확인한 그가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는 젖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현 씨, 제가 당신을 사랑해도 되겠습니까? 사랑. 그 한마디가 폭풍우 치던 제 마음을 순간 잠재웠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조심스럽게 그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의 맛과 그의 뜨거운 천이 뒤섞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입맞춤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라는 제 온 마음을 담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연인이 되었습니다. 빗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는 작은 원룸에서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천을 나누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저를 아끼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제 몸의 모든 감각을 깨웠습니다. 48년 동안 잠들어 있던 여자로서의 본능을 일깨웠습니다. 저는 그에게 안겨 있으면서 처음으로 살아있다고 느꼈습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와 단단한 근육, 저를 갈망하는 뜨거운 눈빛 속에서 저는 더 이상 남편을 잡아먹은 죄인도 딸에게 창피한 엄마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사랑받는 한 여자 박서현이었습니다. 황홀경 속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죄라면 저는 기꺼이 그 죄를 짓겠다고. 이 남자의 품속에서라면 세상의 그 어떤 비난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에 가장 눈부신 희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육체적 끌림은 영혼의 교감이 동반될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으로 승화됩니다. 서로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보듬어 안을 수 있을 때 두 사람은 단순한 연인을 넘어 평생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밤의 뜨거움은 단순한 욕망의 해소가 아니라 서로의 존재 자체를 확인하고 구원하는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빗소리가 잦아들고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지친 몸을 서로에게 기댄 채 누워 있었습니다. 밤새 나눈 뜨거운 사랑의 여운이 방 안을 감돌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강렬하고 솔직했던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밝아오는 아침 햇살과 함께 죄책감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어김없이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영정사진이 걸린 거실 벽 쪽을 참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남편이 잠든 이 집에서 진우 씨는 제 마음을 읽었는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후회하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저는 차마 아니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에게, 수에게 너무 미안해요. 그는 제 눈물을 손으로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서연 씨 남편께서 살아계셨다면 당신이 이렇게 고통 속에서 혼자 늙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을 겁니다. 그의 말은 제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따님은 지금은 오해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어머니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게 될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의 단호한 약속에 저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단순한 하룻밤의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모든 문제와 상처를 함께 짊어지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우리 관계는 조금만 더 비밀로 해주세요. 수아가 상처받는 걸 더는 보고 싶지 않아요. 그는 제 뜻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연 씨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약속해 주십시오. 다시는 혼자 아파하지 않겠다고. 무슨 일이든 저와 함께 상의하겠다고요. 저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비밀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그는 여전히 묵묵히 꽃을 사가는 손님이었고 저는 무심한 척 꽃을 건네는 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계산대 아래로 스치는 그의 손길 꼬집 사이로 전하는 그의 눈빛은 우리만의 암호와도 같았습니다. 밤이 되면 우리는 조심스럽게 만났습니다. 그의 차 안에서 혹은 인적이 드문 공원 벤치에서 손을 잡고 입을 맞추고 서로의 천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게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려고 하면 귀신같이 나타나 막아주었습니다. 그의 법적 조치 경고가 효과가 있었는지 시어머니의 행패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그는 제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말에는 저를 데리고 경치 좋은 곳으로 드라이브를 가기도 했고 맛있는 음식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3년 동안 꽃집과 집만 오가던 제게 그의 존재는 잿빛 세상에 쏟아지는 한 줄기 햇살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주말 수아가 예고 없이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하필 그날은 진우 씨가 가게 선반을 고쳐주기 위해 와 있던 날이었습니다. 공구를 들고 땀을 흘리며 일하는 그의 모습과 그에게 수건을 건네며 환하게 웃는 제 모습을 수아는 가게 문 밖에서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수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와 진우 씨는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두 사람 뭐 하는 거야? 수아의 눈에는 경멸과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더 이상은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정면으로 부딪혀야 할 시간이 왔다는 것을. 수아야,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제 변명은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수아는 저와 진우 씨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단순한 실망을 넘어선 깊은 배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면 뭔데 엄마 가게에서 저 아저씨랑 단둘이 웃고 떠들면서 아빠는 이제 완전히 잊었어. 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진우 씨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수아 양 오해입니다. 제가 아주머니 가게 선반이 낡은 것 같아. 아저씨가 상관할 일 아니잖아요. 수아가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우리 엄마 일에 아저씨가 왜 참견하세요? 아저씨가 뭔데요? 저는 딸의 그 악스러운 모습에 충격을 가을 받았습니다. 늘 착하고 예의 바르던 제 딸이 아니었습니다. 수아야, 그분께 무슨 말버릇이야. 사과드리지 못해. 사과. 내가 왜 엄마야말로 아빠한테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야. 수아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정말 실망이야. 할머니 말씀이 다 맞았어. 엄마는 아빠를 배신한 거야. 그 말을 남기고 수아는 가게를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차마 딸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진우 씨가 제 어깨를 감싸주었지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행복이 결국 제 딸에게는 상처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수아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내는 문자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딸과의 연락이 완전히 끊겨버린 것입니다. 저는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웃음을 잃었고 삶의 모든 의욕을 잃었습니다. 꽃을 봐도 더 이상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진우 씨를 만나는 것조차 죄책감이 들어 피하게 되었습니다. 서연 씨 이러다 쓰러지십니다. 뭐라도 좀 드세요. 그가 매일같이 죽과 반찬을 만들어 가게로 가져왔지만 저는 목구멍으로 아무것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다 저 때문입니다. 제가 수아 양에게 제대로 설명했어야 했는데 그가 자책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진우 씨. 이건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제 업보예요. 저는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어쩌면 시어머니의 말처럼 제가 남편을 잡아먹은 죄인이라 이런 벌을 받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며칠 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수아는 할머니, 즉 시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수아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아가 할미 말 들으렴. 내 어미는 제정신이 아니야.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사내 놈을 끌어들여 그 놈이 내 어미 재산 다 빼먹고 도망가면 그때는 너랑 나랑 길바닥에 놔앉는 거야. 시어머니는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수아를 선동했습니다. 아직 어리고 세상 물정 모르는 수아는 할머니의 말을 그대로 믿어버렸습니다. 엄마가 그 아저씨한테 속고 있는 거야. 내가 엄마를 지켜야 해. 그날 밤 수아는 진우 씨의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진우 씨는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한테서 떨어져 주세요. 수아는 당돌하게 말했습니다. 진우 씨는 의자에서 일어나 수아를 마주 보았습니다. 수아 양 일단 앉아서 얘기합시다. 얘기할 거 없어요. 아저씨가 원하는 게 돈이라면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엄마 좀 내버려 두세요. 진우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수아 양, 나는 돈 때문에 아주머니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 그럼 왜요? 저희 엄마가 뭐가 좋아서요? 늙고 돈도 없는 여자잖아요. 수아의 말은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진우 씨는 그런 수아를 차분한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아 양 어머니는 내가 10년 동안 잃어버렸던 사람에 대한 믿음을 되찾게 해주신 분입니다. 나에게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귀한 분이죠.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도 수아의 마음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 말로 저를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우리 엄마 옆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아저씨가 우리 엄마한테 사기치는 파렴치한이라고 온 동네에 소문내고 다닐 테니까. 그 말을 뱉고 수아는 사무실을 뛰쳐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진우 씨는 착잡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그가 직접 나서야 할 때라고 그는 굳게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다녀간 다음 날 시어머니는 보란듯이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가게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하소연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년이 남편 잡아먹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정체 모를 논팽이를 끌어들여서 이 늙은 시어미를 내쫓으려고 하네. 시어머니의 영희는 실감났습니다. 눈물을 쥐어짜며 땅을 치는 모습에 동네 사람들은 하나둘씩 모여들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게 안에서 차마 나가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저를 향하는 동정 어린 혹은 비난 섞인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3년 동안 힘들게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 집 여자 보기엔 얌전해 보이더니 쯧쯧.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사람들의 말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진우 씨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의 소란에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군중 속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이러시면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뭐 이놈이 감히 누굴 협박해. 시어머니가 발악했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며칠 전 저를 젊은 놈 논팽이라고 지칭하며 서현 씨를 비방하신 내용, 그리고 따님인 수아 양을 의도적으로 선동하신 통화 내용이 모두 녹음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어머님께서 지난 3년간 서현 씨에게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할 시 가게 영업을 방해한 사실에 대해서도 증거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목격자 진술은 물론이고 서현 씨의 계좌 이체 내역까지 모두요. 그는 마치 사건 파일을 브리핑하는 형사처럼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시어머니의 죄목을 하나씩 읊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조용히 돌아가시면 이번 일은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더 서현 씨와 이 가게 주변에 나타나신다면 그때는 모든 증거 자료를 가지고 경찰서에서 뵙게 될 겁니다. 그의 단호한 태도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에 못 이겨 부들부들 떨다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는지 결국 자리를 떠났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그는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언제 그런 것까지 다 제가 전적이 뭐였습니까? 그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아 양이 제 사무실에 다녀간 날 바로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의 뒤를 밟았고 어머님께서 평소 어울리시는 분들을 만나 탐문 수사를 했죠. 녹음은 조금 비겁한 방법이었지만 서현 씨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고통받고 있을 때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위해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마워요. 정말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감사는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네, 이제 수아 양을 만날 차례입니다. 그의 눈빛이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방어를 넘어 이 부당한 상황을 완전히 끝내기 위한 방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의 계획을 듣고 저는 차마 그러지 말라고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 딸 수아가 더 큰 상처를 받게 될까봐 두려웠지만 동시에 이 지긋지긋한 오해와 고통의 사슬을 끊어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진우 씨는 수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아 양, 저 최진우입니다. 잠시 드릴 말씀이 있는데 내일 저녁 7시에 제가 보내드리는 주소로 와줄 수 있겠습니까? 아주머니도 함께 계실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거절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곳은 레스토랑이 아닌 진우 씨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저와 진우 씨 그리고 굳은 표정의 수아, 이렇게 셋만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아 양, 오늘 이 자리는 누구를 비난하거나 책망하기 위해 만든 자리가 아닙니다. 다만 수아 양이 알아야 할 진실이 있기에 조금은 고통스럽더라도 마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수아 앞에 놓았습니다. 이것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수아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은행 거래 내역서와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첫 번째는 수아 양의 아버님, 즉 제 친구 이영준 씨의 지난 5년간의 개인 계좌 거래 내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할머님, 즉 어머님의 계좌 내역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수아 양 어머님의 가게 매출 및 개인 계좌 내역입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진우 씨가 언제 이런 것까지 준비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이걸 왜 저한테? 수아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차분히 살펴보세요. 돈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그리고 누가 누구를 위해 희생하고 있었는지.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길수록 수아의 얼굴은 점점 더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 서류에는 제가 그동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아의 손에서 서류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얇은 종이 몇 장이었지만 그 무게는 딸 아이의 지난 21년 인생 전체를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딸의 눈은 더 이상 저나 진우 씨를 향하지 못했습니다. 초점을 잃은 눈동자는 마치 텅 빈 캔버스처럼 아무것도 담아내지 못한 채 사무실 바닥에 차가운 한 점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서류 뭉치 안에는 지난 3년 동안 제가 겪었던 지옥 같은 시간뿐만 아니라 완벽한 가장이라고 믿었던 남편의 배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저를 기만했던 시어머니의 악랄함까지 한 가족의 썩어 문드러진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진우 씨는 마치 베테랑 형사가 사건의 전말을 브리핑하듯 차분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그 안에는 억울하게 고통받아온 저에 대한 깊은 연민과 진실을 왜곡한 자들에 대한 서늘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아 양 아버지는 밖에서 보여지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편의 개인 계좌 거래 내역서의 특정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김미영이라는 낯선 여자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매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돈이 그 여자의 계좌로 흘러 들어갔고, 날짜를 확인해보니 남편이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제가 남편의 병간호를 하던 힘겨운 시간 동안에도 돈은 어김없이 송금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호텔 룸살롱 명품관에서 법인카드로 결제된 내역들은 남편의 이중생활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불과 며칠 전 사업 확장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제 이름까지 도용해 거액의 사채를 끌어다 쓴 정황까지 발견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자상한 남편이자 좋은 아빠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기만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저와 제 딸의 미래까지 담보로 잡은 파렴치한 배신자였습니다. 아빠가 바람을 피우고 빚까지. 수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딸에게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정직한 영웅이었습니다. 그 영웅이 한순간에 추악한 괴물로 변해버린 현실을 어린 딸은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진우 씨의 목소리는 한 톤 더 낮아졌습니다. 아버님은 단순한 외도를 넘어 그 여성에게 경제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완전히 종속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사실을 수아양 할머님께서는 처음부터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의 계좌 내역을 수아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계좌에는 남편이 사채를 쓰기 직전 정확히 남편의 내연녀에게 건너간 돈과 비슷한 액수의 현금이 입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며느리와 손녀의 인생을 어떻게 망치고 있는지 알면서도 시어머니는 돈으로 아들의 죄를 덮어주고 그 모든 비난의 화살을 제게 돌렸던 것입니다. 남편을 잡아먹은 년돈만 밝히는 독한 년이라는 저주를 퍼부으면서 말입니다. 그럼 아빠가 남긴 그 끔찍한 빚은 전부 엄마가... 수아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퇴직금은 사채빚을 청산하고 할머님의 요구를 들어드리고 나니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께서 지난 3년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손이 부르트도록 꽃을 만지며 벌어온 돈은 수아 양의 학비와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당신의 아버지가 남긴 보이지 않는 빚을 갚는 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우 씨는 제 가게 매출 장부와 개인 통장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지난 3년간 제 자신을 위해 쓴 돈이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흔한 옷 한 벌, 립스틱 하나 산 기록이 없었습니다. 오직 김밥 한 줄로 끼니를 때운 식료품비와 가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그리고 매달 어김없이 제 목을 조여오던 대출 상황음만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겹겹이 쌓인 거짓의 장막을 뚫고 터져 나오는 순간 사무실 안에는 수아의 처절한 흐느낌만이 가득 찼습니다. 딸은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사랑하는 엄마의 가슴에 얼마나 큰 대못을 박았는지, 할머니의 추악한 거짓말에 놀아나 얼마나 잔인한 딸이었는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저 역시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보다 그 모든 지옥 같은 고통을 혼자 짊어지고 바보처럼 살아온 제 자신에 대한 깊은 연민,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저를 원망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했던 어린 딸에 대한 찢어지는 듯한 안타까움이 뒤섞여 걷잡을 수 없는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진실은 때로 날카로운 칼날보다 더 아프고 잔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애써 쌓아 올린 믿음의 세계를 단숨에 무너뜨리고 영혼의 깊은 상흔을 남깁니다. 하지만 그 지독한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과거의 상처와 거짓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진실을 직면하는 용기, 그것만이 우리를 얽매고 있던 위선과 기만의 사슬을 끊고 진정한 치유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우리 모녀는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과 마주했지만 그것은 동시에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가장 신성한 치유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수아는 차가운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아 마치 길을 잃은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 작은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을 보며 저는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가까스로 부여잡고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딸의 등을 쓸어 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섣부른 위로나 용서의 말은 오히려 딸에게 더 큰 상처가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딸은 엄마를 의심하고 원망했던 어리석은 자신을,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다고 믿었던 아빠의 추악한 이면을 동시에 감당해야 했습니다. 21살의 어린 나이에 짊어지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진실의 무게였습니다. 진우 씨는 어느새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밖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기려는 듯 복도 끝에서 담배를 피우는 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우리 모녀에게 오롯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준 것입니다. 그의 깊은 속내에 또 한 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참을 목 놓아 울던 수아가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은
깊은 죄책감과 자기 혐오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나한테까지 숨긴 거야? 아빠가 그런 파렴치한 인간이었다는 거, 우리가 빚더미에 앉아서 허덕이고 있었다는 거, 왜 엄마 혼자 그 모든 지옥을 짊어지고 있었던 거야? 딸의 원망 섞인 절규는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네가 아빠에 대한 좋은 기억마저 잃게 될까봐 무서웠어. 너한테 아빠는 늘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자상한 영웅이었잖니. 엄마는 그냥 그걸 지켜주고 싶었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엄마 자신도 그 현실을 온전히 인정하기가 너무나도 두려웠단다. 내가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사람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제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졌습니다. 그 고백은 딸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지만 지난 세월 동안 스스로를 올가매었던 자기 기만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저 자신의 처절한 외침이기도 했습니다. 제 고백의 수아는 무너진 둑처럼 더 크게 울었습니다. 엄마의 상상할 수 없는 사랑과 희생의 깊이를 철없는 딸은 너무나도 아프게 그리고 너무나도 늦게 알아차린 것입니다. 다음 날 저는 수아와 함께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진우 씨는 묵묵히 차로 저희를 데려다 주고는 멀리서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법이나 논리로 해결할 문제가 아닌 온전히 우리 가족이 풀어야 할 마지막 매듭이라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의 집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태연하게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희를 발견한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이구, 이게 누구신가? 남편 잡아먹은 년이 이제는 내 순진한 손녀까지 끌어들여서 이 늙은이를 협박하러 오셨나. 하지만 시어머니의 기세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수아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 역겨운 연극은 그만하세요. 수아는 더 이상 할머니의 거짓 눈물에 속아 넘어가는 어리고 순진한 손녀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수아는 진우 씨가 밤새 복사해준 서류들을 유리 테이블 위에 3개 내던졌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아빠가 다른 여자한테 엄마 돈까지 갖다 바치고 엄마 이름으로 사채까지 쓴 거. 할머니는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뻔뻔하게 엄마한테 그런 끔찍한 누명을 씌우고 돈까지 뜯어낼 수 있어요? 자신들의 추악한 비밀이 담긴 서류들을 확인한 시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걸 내년이 감히 어디서?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발악했습니다. 할머니가 인간이세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악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아들의 더러운 잘못을 덮으려고 평생을 희생해온 며느리를 그렇게 무참히 짓밟고 지옥으로 밀어 넣을 수 있냐고요. 엄마가 지난 3년간 단 하루도 편히 잠 못 자고 김밥 한 줄로 끼니를 때워가며 그 빚을 갚고 있을 때 할머니는 아빠 내연녀가 보내준 돈으로 명품 가방 사들고 온천 여행 다니셨죠. 수아는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그 작은 몸에서 어떻게 저런 분노가 터져 나오는지 저는 그저 놀랍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탄로나자 시어머니는 이성을 잃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 바람 좀 피운 게 뭐 그리 대수라고 다 전현이 남편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애초에 전현이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없었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리는 그 추악한 모습에 저는 남아있던 일말의 연민마저 사라지고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저희 모녀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는 제 딸 수에게 그 더러운 입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만약 한 번이라도 더 제 딸을 괴롭히시면
그때는 진우 씨가 가진 모든 증거를 들고 세상에 어머님의 실체를 전부 폭로할 겁니다. 제 경고에 시어머니는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다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상대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아의 손을 굳게 잡고 미련 없이 그 지옥 같은 집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등 뒤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저주는 더 이상 제게 아무런 상처도 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질긴 악연의 고리는 완전히 끊어졌으니까요. 시어머니의 집을 나선 뒤 수아는 한동안 아무 말도 잊지 못했습니다. 딸은 할머니의 거짓말에 속아 저를 오해했던 순간들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고, 저는 남편의 배신을 알면서도 딸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했던 제 비겁함을 고백하며 미안함을 전했습니다. 그 길고 아픈 밤을 통해 우리 모녀의 깊었던 상처와 오해는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며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한결 편안해진 얼굴의 수아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최진우 아저씨 한번 정식으로 만나 뵙고 싶어. 제대로 사과도 드리고 감사 인사도 드리고 싶어. 저는 훌쩍 성장한 딸의 모습이 대견하고 고마워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주말 우리는 진우 씨를 저희 집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가 흐를 것이라는 제 예상과는 달리 진우 씨는 마치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삼촌처럼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시작되기 전 수아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진우 씨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저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고 철이 없어서 아저씨와 저희 어머니의 깊은 마음을 오해하고 큰 상, new, rude and disrespectful 말을 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세요. 진우 씨는 따뜻하고 인자한 미소로 고개를 젓는 수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닙니다, 수아 양. 고개 드세요. 나라도 사랑하는 어머니의 일이었으니 그랬을 겁니다. 어머니를 위하는 그 예쁜 마음이 컸기 때문이겠죠. 이제라도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니 내가 더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웃음꽃이 피어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수아는 더 이상 진우 씨를 경계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에게 형사 시절의 무용담 목공을 시작하게 된 계기 등을 물으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 딸의 모습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한없이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진우 씨가 돌아갈 시간이 되었을 때 수아는 저와 그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세요. 이제는 제가 두 분의 행복을 뒤에서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아저씨. 딸의 그 진심 어린 한마디에 저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서러움을 깨끗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따스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흩날리는 벚꽃잎이 세상의 모든 상처를 감싸주는 듯한 어느 눈부신 봄날, 저와 진우 씨는 수아의 손에 이끌려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혼인신고서에 나란히 서명을 했습니다. 하객이라고는 오직 하나뿐인 딸 수아와 진우 씨의 옛 동료 형사 두어 명뿐인 세상에서 가장 작고 조촐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저는 하얀 레이스가 달린 원피스를 그는 평생 입어본 옷 중에 가장 멋진 옷이라며 쑥스러워하던 깔끔한 회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값비싼 웨딩드레스도 화려한 예식장도 없었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도 가슴 벅차고 따뜻한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수아는 마치 친정아버지가 된 것처럼 제 손을 굳게 잡고 증인석으로 입장하며 제 손을 진우 씨의 크고 따뜻한 손에 건네주었습니다. 우리 엄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해주셔야 해요. 약속하세요. 딸의 그 듬직한 말에 저와 진우 씨는 행복한 눈물을 글썽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치고 우리는 가장 먼저 남편의 묘를 찾았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는 양지 바른 곳에
남편은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하얀 국화 한 다발을 정성스럽게 묘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지난 세월의 모든 애증과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지고 마음속에는 오직 평온함만이 남았습니다. 여보, 나 오늘 다시 결혼했어요. 당신이 보면 잘했다고 칭찬해 줄 만큼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도 저 하늘에서 이제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우리 딸 수아랑 나 그리고 저 사람까지 모두 축복해 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당신을 원망했던 시간들에 대해 미안했고 그래도 내 인생의 한 부분을 함께 해주어서 고마웠어요. 이제는 나도 나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 정말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해요. 부디 그곳에서는 아무 걱정 없이 편히 쉬세요. 진우 씨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감싸 안은 채 제 옆에서 함께 묵념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사랑에 대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지독하게 아팠던 과거를 온전히 가슴에 묻고 새롭게 허락된 삶을 축복하며 나아가기 위한 진정한 의미의 작별 인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진우 씨가 붉어진 제 눈가를 부드럽게 닦아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연 씨, 이제 당신은 내 아내입니다. 사랑합니다. 저도요, 진우 씨. 저도 내 남편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마치 처음 사랑을 시작하는 10대 소년 소녀처럼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을 잡아먹은 비정한 죄인도 철없는 딸에게 창피함을 주는 부끄러운 엄마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삶의 온전한 주인이자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따뜻한 남자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던 작은 꽃집의 간판은 서연의 정원으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곳은 저 혼자 외롭게 눈물 흘리던 공간이 아닌 진우 씨와 함께 우리의 사랑과 행복을 정성껏 가꾸어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황혼의 끝자락에서 기적처럼 찾아온 제 사랑은 어쩌면 젊은 날의 불꽃 같은 사랑보다 더 깊고 애틋합니다. 수많은 오해와 고통의 가시덤불을 헤치고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으며 피어난 꽃이기에 그 향기는 세상 그 어떤 꽃보다도 더욱 깊고 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48년 제 인생에서 가장 눈부시고 찬란한 봄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봄이 영원히 계속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박서현 씨의 이야기를 함께 울고 웃으며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작가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이야기는 비록 제가 만들어낸 허구의 서사이지만 그 안에 담긴 아픔과 용서, 그리고 황혼에 찾아온 사랑의 감정만큼은 우리 모두의 삶 어딘가에 맞닿아 있는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서연 씨의 삶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떤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진실의 힘에 대해 말해줍니다. 때로는 진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의 배신, 믿었던 가족의 기만처럼 우리가 쌓아 올린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순간들이 있죠. 서연 씨 역시 남편의 추악한 이면과 시어머니의 거짓을 마주했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아프지만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용기를 냈고 그 용기 덕분에 비로소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덮어둔 상처는 언젠가 반드시 골마 터지기 마련입니다.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을 마주하고 끊어내야 할 악연을 정리하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구원의 시작일 것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사랑의 자격에 대해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나 환경, 사회적 시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에 스스로를 가두곤 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야? 내 처지에 누굴 만날 자격이 있겠소라며 스스로 행복해질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죠. 서연 씨 역시 남편을 잃은 죄인, 늙고
돈 없는 여자라는 자기 비하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진우라는 사람은 그녀의 나이나 과거가 아닌 그녀의 상처받은 영혼 그 자체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의 사랑을 통해 서현 씨는 비로소 자신을 올가매던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한 명의 소중한 인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에는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와 환경에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받을 충분한 권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현 씨와 진우 씨의 사랑은 치유로서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단순히 설렘과 열정만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가장 깊은 상처와 아픔을 기꺼이 보듬어 안고 그의 무너진 세상을 함께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진우 씨는 서현 씨의 법적 감정적 보호자가 되어주었고 서현 씨는 10년간 사람을 믿지 못했던 진우 씨의 다친 마음에 다시 믿음이라는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처럼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온전한 개인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돕고 지지해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나요? 당신의 상처를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을 만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쓰면서 저는 용서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많이 생각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어머니의 마지막을 궁금해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그녀의 몰락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서현 씨가 과거의 증오를 끊고 자신의 행복을 찾아 나아간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복수이자 자기 구원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를 아프게 했던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서현 씨가 남편의 묘 앞에서 그를 온전히 떠나보내는 장면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 장면은 배신에 대한 용서라기보다 제 삶을 되찾기 위한 성숙한 작별 인사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이기 이전에 나 자신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서현 씨처럼 눈부신 봄날이 찾아오기를 작가로서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본 콘텐츠에 등장하는 인물, 배경 사건은 모두 작가에 의해 창작된 허구이며 실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이 이야기는 오직 삶의 긍정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교육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셨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시다면 좋아요를 눌러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저와 계속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